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안철수입니다. 여러 대학생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일하는데 한번 본다고 할 때 사람 수는 나한테 이제 모자라요.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사람 안철수. 1988년 당시 의학도였던 그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에서 착안해 이 치료 프로그램을 컴퓨터 백신이라고 명명했다. 안철수, 그는 대한민국 안티바이러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혼신을 다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외국의 거대 보안 회사가 합병을 제의했을 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일화 또한 유명하다. 토종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와 국민들이 지불할 로열티를 걱정한 것이다. 의사, 연구자, 대학 교수, 백신 프로그래머, 그리고 CEO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있는 그에게서 미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 땅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생활하실 여러분들이 꼭 갖추었으면 또는 꼭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5가지 마음가짐 또는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전 제가 의대 다닐 때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환자를 보는 쪽으로 많이 가죠. 의과 대학을 졸업을 하면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의사가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지는 않지만 의학 연구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직접 돕고 고치는 게 굉장히 뜻있는 일인데 만약에 치료 방법을 개발하거나 병의 원인을 밝히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격도 그런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의사 집안 장남으로 의대에 오기는 했지만 컴퓨터 또는 전자부품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러 이제 기초의학을 택했죠. 기초의학을 택하면서 제가 했던 분야가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사람 몸이 화학 요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 쪽의 실험들이 화학에 기반한 생화학부터요. 그런 쪽이 많은데요. 유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유별나게 한 분야만 물리와 가까운 쪽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생리학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또는 몸을 움직일 때, 심장이 뛸 때 전부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가 생겨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심장이 스스로 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 작은 전기 신호가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끝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육에.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쪽이 이제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처음 이제 실험실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실험실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 조직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전극을 꽂아요. 그리고 그 전극들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거나 또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이렇게 전기신호 보이는, 응급실에서 사람 심전도 보이는 그런 쪽이 다 오실로스코프인데요. 거기 이제 연결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배분들 실험 프레퍼레이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세포에 손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큰 신호가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람 몸이 정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한 신호도 잡는 그런 실험기구에 손이 닿으면 큰 신호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왜 훌륭한 과학자들 옛날 스토리들을 보면 실수로 큰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부터 이거 큰 발견했나 보다. 좋아서 이제 뛰어갔죠. 선배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선배분한테 제가 어떻게 잘못해서 손이 닿았는데 엄청난 신호가 잡히더라고.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선배분이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노여움으로 바뀌고 아주 경멸의 눈초리가 되면서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야, 그거 상식이다, 상식. 그러고는 이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안해하면서 다시 실험실로 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2-3달 정도를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기본 베이스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2-3달 정도 공부해보니까 그때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상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데도요, 정말 상식이었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도 그 선배의 그 눈초리와 말투, 경멸 어린 그 눈초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 영어로 따지면 common sense라고 하는데요. 상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ommon이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난리지 정도도 아니고 센스인 거죠. 정말로 모르면 안 될 것들이 상식인데요. 근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각 전문 분야마다 상식이 다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 또는 한 분야의 상식이 다른 사람의 상식과 겹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예를 들면 공대를 나온 사람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뭐 회사든 또는 뭐 프로젝트든 일을 할 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는 경영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뭐 현대사회를 사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모른다고 할까? 저 거짓말 아닐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식이라는 말 뜻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사람마다 상식의 폭이 다르다. 나에게는 상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지만 나는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라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은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인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 가장 좋은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T자형 인재라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영어로 토요타, T로 시작하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 알파벳 모양을 보면 또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T에서 그 아랫막대기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하고요. 수평 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 바라는 인재상 또는 도요타에서 진정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T자형 인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들까지 상식과 포용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폄하하거나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데요. 현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술가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면 현대는 반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상식의 폭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포용력, 상식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연관되는 거긴 한데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칠 때 하나씩 내렸었어요. 모두 다 아는 것들인데 잘못 실수로 하나씩 내렸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빵점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학력고사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항변할 수는 있겠죠. 나는 정말로 모두 다 알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실력이 있는데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험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남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전문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문가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혼자서 일하던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현대에는 전문가의 실력이라고 하면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실력은 전문 지식 곱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계 수준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빵점이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못 시키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실력은 빵점인 거죠. 절대로 세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안연구소가 A로 시작되기도 하니까 A형 인재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T자형 인재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개인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국한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런 T자형 인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A를 보시면 A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인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A가 삼각형이니까 그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셋이 있는 인재가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이자 전문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동안은 MBA니까 영화 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 돌아와서 이제 처음 봤던 영화가 웰컴 투 동막거리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8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일어서 봤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본
영화들도 많이 눈에 띄던데 저는 좀 무서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쾌한 제목으로 골라서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뭐 800만 명이나 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공산군, 국군, 미군 패잔병들이 동막골이라는 산골 마을에 모여서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됐는데 미군이 이 마을을 기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줄거리만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방공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세대이기도 해서 국군이 공산군과 손을 잡고 미군과 싸운다는 줄거리가 약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00만 명이 본 영화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영화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21세기 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변화시키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탈권위주의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탈권위주의라는 것이 예전에 어떤 아주 국한된 어떤 조직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그 정보를 독점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그 힘과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현대사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커다란 힘이란 말이죠. 기술을 예를 들면 웹 2.0, 웹 2.0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웹 2.0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 컨텐츠, 내용들, 정보들을 독점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반 대중에게 가공해서 보내는 게 예전 20세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넘어와서는 그런 그 정보들과 권한들이 일반 대중에게 가 있고 그 일반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게 웹 2.0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냥 사회 흐름과 동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도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됩니다. 그런 기술만이 그 사회에서 그 억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제 21세기는 탈권위주의 사회고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사회니까 그런 뭐 영화의 스토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그 어떤 조직의 리더들도 이제 더 이상 그 파워라는 것이 대중에게 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더십이라는 게 자기가 발휘하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들이 자기에게 리더에게 부여하는 것이 리더십이니까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쇠퇴하고 퇴보하게 되고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흉악범들,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그런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형을 살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95% 사람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는 들어왔다고 생각하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처했으면 자기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흉악범, 연쇄살인범인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스턴 컨설팅의 어떤 부사장했던 여자분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5살 된 딸 아이 하나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바깥에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대요. 5살 되도록 그런 단 것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초콜릿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처음 먹여봤는데, 당연히 처음 애가 그 단 것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쉬지 않고 먹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만 먹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데요. 새벽이 됐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고 이렇게 마루에 가보니 그 조그만 애가 자기 몸무게보다 더한 초콜릿을 거의 다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황당해서 야단쳤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한다는 첫 마디가 자기 동생이 있었으면 뒤집어 씌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한테 배워서 했겠습니까? 사람 본성인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다른 사람 탓이나 주위 상황 탓하는 게 커서 배운 거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본성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애도 그렇고요. 흉악범들,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그렇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오히려 더 자기 실수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붙였던 어떤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생각이 절반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대학 동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잘못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일의 잘못의 절반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결과에 자기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나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기까지 원인 제공은 사실은 한 셈이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이런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사실은 잘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때 누구 탓이라고, 상황 탓이라고 계속 불평만 하면 그 사람은 같은 상황에 또 빠질 수 있죠.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월이 쌓이면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책임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주위 상황 탓하는 건 사실 저 포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 생활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역시 또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의대 졸업하고 나서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연구 과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분야를 하기로 마음먹은 직후부터 제 목표는 우리나라 내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싣는 게 제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공부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경쟁 상대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미국, 영국, 다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시간이 그쪽이 낮이니까 그 제 경쟁자가 공부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허겁지겁 일어나서 책 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게 그 사람 잘 때 저는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됐어요. 장교니까 사병과 달리 석 달 훈련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 이제 저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그 장교 후보생이니까 석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을 때는 책을 못 보게 하거든요. 책 있으면 다 압수하고요. 딴 생각하니까 석 달 동안 그래서 책 한 자, 글 한 자 안 보고 열심히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임관을 했어요. 부대로 갔는데요. 저 같으면 이제 해군 군의관이 됐었죠. 그래서 다른 육군들 장교들보다 옷을 한 2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전투복도 입고 그 흰 옷 있지 않습니까? 예복 같은 해군들 구두도 뭐 흰색 구두부터 해서 여러 개 받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부대에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빨리 돌던 지구가 갑자기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간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눈에 안 보일 따름이죠. 세상은 똑같이 빨리 도는데 저만 모르고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경쟁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결국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MBA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40 중반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편하게 청강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비지팅 스칼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아까 27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마음 편하게 하는 공부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청강을 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뒤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제가 학위 과정을 해보면 교수님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서 수업 시간에도 막 시키고 숙제해야죠, 프로젝트 해야죠, 시험 쳐야죠. 고생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재들은 고생 안 하고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저 자신이 알거든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벌써 좀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한테는 위험 사인이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별로 남는 거 없다는 거 제가 스스로 아니까요. 그래서 학위 과정으로 갔죠. 무모하게 40 중반에 GMAT 시험 쳐서 인터뷰에서 학위 과정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2년 내내 후회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졸업을 하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얻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많이 저한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의미가 그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0년 이상 회사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알 수 있을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MBA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들은 참 부족하구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경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게 이제 저한테는 수학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연관된 어떤 기사가 있어서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어떤 여자 종군 기자분이 그 미군 수송부대와 같이 이제 남쪽에 상륙을 했어요. 이라크. 그래서 바그다드가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하루하루 접근해 가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기사 내용이 뭐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일 오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부대를 총지휘하는 대령이 찾아와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나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생각과 이쯤에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반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령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 대령 이야기인데요. 1976년 내가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의 총격에 맞아 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8.18 도끼만행 사건 직전입니다. 죽기 싫어서 상관에게 남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망만 칠 것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령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당신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간다면 지금 그은 그 선이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나는 막사 밖으로 나가서 다시 불어닥치기 시작한 모래 돌풍 속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선택할 수 있어 너무 괴롭다. 그런 내용인데요. 기자분 속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제 바그다드 전쟁터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사지로 이렇게 하루하루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포기를 한다면 그것까지가 이제 자기 인생에서의 한계인 셈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 번 선을 그어 놓으면 그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기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삶이 종군기자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이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그냥 물러서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물러설 때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지만 혹시나 이것이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드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한 번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순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제 삶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산 삶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들어가서 의사 그만둘 때까지 14년간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잘했어요. 거기서도 20대 교수, 20대 박사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삶이, 그 열심히 했던 그게 경영자가 되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전혀 안 쓰이죠. 그리고 또 그 의학 하면서 동시에 병행했던 그 프로그래밍 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7년 동안 매일 그렇게 일어나서 컴퓨터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의학 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닦아놓은 그 프로그래밍 기술이 경영 판단하는 데는 전혀 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효율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 전에 했던 일이나 경험들을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런 것이 효율적인 삶이라고 한다고 보면
제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작이거든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 가능성이 참 희박한,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산 삶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의대를 가지 않고 경영대나 공대를 갔으면 좀 더 빨리 이런 일들을 해서 좀 더 잘 됐을 거 아니겠냐고 덕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대에서 쌓았던 그런 지식들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요. 오히려 그때 정말로 제게 주어진 의학 공부 열심히 하고요. 컴퓨터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구로동에 토요일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일부라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대학생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런 삶들,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삶의 생활 태도가 결국은 제 몸속에 스며들고 피속을 흐르고 그게 제 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은 사라지지만 삶의 태도는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 저는 의대를 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어떤 효율적인 삶과는 다르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정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20대 학생분들이 안정을 많이 찾아서 의사, 변호사 또는 공무원 시험 이렇게 가는데요. 안정이라는 게 환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의사를 해도 지금도 20% 정도는 망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의 보장이 아니고요. 공무원도 이제 감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정된 삶은 아니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의 반대말이에요. 생물학 시간에 보시면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한국 표현으로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디움들을 바깥으로 퍼내고, 또 바깥에 있는 포타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포가 삶을 영위하는데요. 안정은 죽음 다음에 찾아오는 거죠. 세포가 죽고 나면, 세포막이 터지면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영양분들 다 빠져나가고, 포타슘 다 빠져나가고, 소디움들 들어오면서 죽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런 인생이라는 게 그것 자체가 안정의 반대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안정적인 삶이란 환상이고요. 오히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입장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까지 했던 선택 중에서 가장 의장님이 생각하셔서 제일 잘했다는 선택이랑 가장 후회하거나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던 그런 선택,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직업 바꿀 때마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CEO를 처음 하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기업을 해보면 10명 CEO 때 CEO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 30명 때, 50명 때, 100명 때, 150명 때, 300명, 500명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예를 들면 10명 CEO 때는 그 CEO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핸즈온 매니저예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관여하고 가르쳐주고 의사결정하고 10원 한 푼까지도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인을 해야지 회사가 잘 돼요. 그런 건데요. 근데 30명 CEO 때는 그때부터 권한 위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30명일 때 10명짜리 CEO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회사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CEO도 지치게 되고 안 보이는 면들이 나타나면서 회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괴롭더라고요. 10명짜리 CEO에 고생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회사가 3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에 저에게 익숙해졌던 그런 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버리고 30명 조직에 맞는 CEO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돼요. 조직이 원하는 리더 형식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괴로워요. 습관 한번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왼손만 쓴다고 해보세요. 그게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죠,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요. 30명 조직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조직이 5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strategic thinking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50명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또 조직이 100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CEO 혼자서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임원들, COO부터 비롯해서 매니지먼트 팀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는 제게 익숙해진 업무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버리고 조직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괴로움, 고통이 10년간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후회했던 선택은 CEO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근데 또 잘했던 선택도 CEO인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경영에 대해서 못할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학 교수를 해야 된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해보니까 남만큼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지만 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셈이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과 차원이 달라요. 어떤 조직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걸 한번 해보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순간순간 고생은 되지만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선택이고 후회도 따라오고 잘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예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 카이스케가 한 말,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남들보다 미리 두세 배 더 시간을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지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좌우명을 아직도 좌우명으로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새로운 좌우명이 따로 생겼다면 그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본인의 두뇌가 평범한 두뇌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천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거의 손대는 것마다 심지어 예술, 그림, 피아노까지도 연주회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라디오 보고 조립하고 그런 것들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은 꾸밈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자서전인데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천재는 이런 사람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조금만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넓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금은 서울대 석좌교수로 와 계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듣고는 저한테도 참 공감이 많이 갔던 것이
그런 사람과 비하면 정말 자기가 가진 재능은 정말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두세 배 이상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No pain, no gain 말씀드린 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고생 안 하고 공부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저 스스로 알아요. 심지어 뭐 영어 공부까지도 편하게 공부하면 안 남더라고요. 고생하고 그 남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무안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집에 돌아가서 저기 샤워 틀어놓고 고함을 질러야 그 다음에 조금 늘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와 봤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많이 이루어 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하나 보면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이 있어야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런 남보다 아예 처음부터 두세 배 고생을 각오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를 하자면 뭐 저도 이렇게 직업들을 옮기기는 했지만 매 순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저에게 정말 더 의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바꾸게 됐었거든요.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CEO를 뒤로하고 그렇게 계속 옮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남보기 좋은 일보다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대학생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텐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높여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